바로 이제 2부 이제 토론회를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 아까 발제자인 김동춘 교수님은 이제 소개를 드렸고, 현재 이제 조선대학교에 재직하면서 5.18과 관련된 많은 논문과 그리고 연구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노영기 박사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이제 전문위원으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5.18과 관련된 진실을 알리는데 큰 역할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우리 이재희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변의 우리 이제 대표 아이콘이면서 그리고 5.18 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광주 현재 시의원으로 계시는 정다은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남대학교 민주화 우리 민동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고 현재 대책위 우리 실행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박대수 동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가능하면 하여튼 저 사회자는 발언을 줄이도록 하고요. 우리 패널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하면 시간을 3분 정도로 이렇게 지켜주시고 좀 죄송합니다. 지켜주시고 그 패널 발표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쪽에 먼저 우리 이재희 선생님부터 하실까요? 노영기 박사님부터 하실까요? 그러면 그 3분 이내로 우리 김동춘 교수님이 방금 발제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3분 정도로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뭐 특별하게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흔히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 가장 잘못되게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한번 좀 경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원칙은 제대로 수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93년도인가 5가지 원칙, 광주 5.18 문제와 관련해서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집단배상, 그리고 명예회복, 기념사업 이걸 하자고 원칙을 정했었는데 사실은 그 원칙대로 된 것도 있죠. 당연히 근데 명예회복이나 기념사업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는데 근데 진실규명은 아직까지도 진상 조사 활동을 하고 있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된 것이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히 못 되었고 집단배상은 개인 보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지금 방금 김동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까지 원칙을 세웠던 것이 얼마나 지켜졌었는가 아니면은 그 원칙이 얼마나 광주 사회에서 적용이 되려고 했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이제 제일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김동춘 선생님은 4.19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5.18이에요. 5.18. 5.18은 보상부터 시작을 해버렸어요.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은 더더군다나 안 되었었는데 보상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순서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순서가 되어버렸고 그게 오늘날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이상입니다. 아유, 너무 빨리 끝내신 거 아니에요? 이어서 바로 우리 이재희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쓰겠습니다. 그 시간을. 김동춘 교수님 발제를 듣고 정말 가슴에 굉장히 무거운 그런 느낌을 받았네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도 당사자 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것들이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해결이 안 되면서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오면서 한 40여 년간 흘러오면서 이렇게 오늘날 또 다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자괴감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허탈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외면하고 싶은 한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이 외면하기는 너무 큰 문제로 커져가고 있고 또 뭔가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의견들을 모으고 역사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노영기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광주 문제 해결의 5원칙이라는 생각이 저는 거듭 오늘 그 토론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들이 되어지고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우리의 힘이 붙여서 못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과를 범하지는 않겠다. 과나 우를 이렇게 범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먼저 한번 강조를 하고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이게 비단 이번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지난 40여 년간 굉장히 익숙한 풍경으로 우리 주변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모양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죠. 가령 망월동에 참배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란에서부터 다양한 형태로 혹은 81년도 2년도 이때는 망월 구 묘역에 안장되어 있던 묘지들을 그 희생자들의 묘역을 옮기라고 해가지고 그런 배후 공작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이 나중에는 이제 밝혀졌었죠. 하여튼 다양한 형태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그 반복되는 시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소위 민주정부라고 하는 시기에는 이런 현상들이 거의 안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쭉 반출을 해보니까. 그런데 보수정권이라고 되어지는 시기에 꼭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좀 염두에다가 둘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의 경우도 물론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게 정부 입장에서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이런 사건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가령 민주정부 시기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면 저렇게까지 강행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민 여론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 국민적 여론도 안 좋고 그러는데 저 상황을 그렇게까지 강행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이것은 거의 그 강행이 아니른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뭔가 당사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 다른 힘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지금 의심을 해보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것이 공법단체로 전환이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한데 이것은 공법단체로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인정됐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꼭 환영할 만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말하자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싸웠던 국가폭력에 대해서 상대해서 싸웠던 이런 항쟁의 의미가 국가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지고 존중되어지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는 소지를 얼마든지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아까 그 보상금 문제 또 이권을 주는 문제, 그 공법단체화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권을 주는 문제들, 그 단체 이런 문제들이 아주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면서 저는 이제 이 문제의 그 가장 핵심은 그런 문제가 외부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더 내부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 사회의 내부 민주화 문제하고 직결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체 내부가
당사자 단체 내부가 민주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들을 은폐를 시키고 있으면서 지휘부들이 그런 일들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용납되어지고 혹은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사회 내부 특히 이 광주 5.18 단체나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시민사회 이런 분들이 5.18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5.18 단체의 민주화, 그 내부 정보가 공개되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정다운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5.18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제가 86년생인데요. 미안하지만 정 의원은 그때 없었잖아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5대 과제에 대해서 제가 원래 하던 일이 변호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5대 과제를 보고 드는 생각은 부족함이 없는 원칙이고 과제다. 이게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말 완벽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뭐 배상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배상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과제는 개인의 문제가 이미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배상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이제 다른 문제로 저는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명예회복이나 뭐 기념사업 같은 것은 실은 여러 사람이 저같이 5.18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5.18의 5대 과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 중인 과제이므로 이런 과제들에 저희들을 이렇게 동참을 시켜주시면 5.18의 정신은 자연스럽게 계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경험을 같이 했을 때 당연히 계승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사실 저는 외국 지만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8년 변호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때부터 이 변호사 생활을 접을 때까지 정치인이 되기 전까지 지만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했었고 이 5.18 재단에서 외국 모니터링 작업을 하거든요. SNS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취합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다 검토하는 용역을 수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왜곡행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셨는데 사실 왜곡행위의 양태가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약간 놀이문화처럼 변질이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공격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공격 플러스 조롱입니다. 이런 사실 왜곡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는 5.18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 투쟁을 하는 대상이라면 이 요즘에 살아가는 우리 광주 2억의 사람들한테 5.18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공격의 대상, 조롱의 대상.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 잡혀들지 않고 왜곡처벌법이 있어도 잡혀들지 않고 계속 번져나가는 이유는 이게 또 돈벌이 수단이 돼버렸어요. 저희 세대한테는. 이 유튜브 같은 거 하면은 엄청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소송을 이겨도 판결금을 지만원 씨가 내는 게 아니라 또 그걸 유튜브로 방송을 해가지고 모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상이 조금 변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왜곡행위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좀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정투쟁이라는 표현도 교수님께서 써주시면서 이게 저도 이 무릎을 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사실 인정투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사실 제가 38살입니다. 그래서 막 청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 이 세대가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직접 경험한 그 다음 세대한테는 약간 이제 5.18이 피로감을 주는. 근데 그 다음 세대인 저희한테는 죄송스럽지만은 부패한 5.18. 근데 이제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요 짜증나는 5.1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5.18을 교과서로 아예 광주에 생활해서 배운 세대니까요.
근데 시에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이 5.18을 사유화하려는 이 어른들이 분명히 계시는 것 같고, 그 어른들을 저도 정말 너무 어려운데요. 어쨌든 그 어른들을 위한 사업들이 굉장히 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절차들이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은 이것들이 실제보다 더 많은 의혹을 낳은 것 같아요. 혹시 이러는 거 아니야? 다른 데서도 이러시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이제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지고, 뭐 이것이 결국에는 외소화시키는 5.18을 외소화시키고 있지 않나. 오히려 광주 밖으로 혹은 광주 내부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 요소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시에 들어와서 해봤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박대수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적이 좀 낯설어서 좀 서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교수님 저 발제 잘 들었고요.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고, 특히 지역사회 내부의 소통과 토론과 합의 이 부족했다는 대목이 일어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지적인 것 같습니다. 쭉 이 일을 저희는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사실 그동안의 5월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없이 정말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수십 년 다 싸웠는데 그 성과를 우리 내부의 합의로 5월 정신을 어떻게 개선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발전시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5월 문제, 특히 5월 단체의 문제에 이르러서는 많은 부분 방치하고 피해버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사실 그래왔던 것이 현재 2.19 이런 어마어마한 왜곡 형태로 폭거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토양을 만들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쪽으로는 지역과 시민사회의 성찰로부터 좀 출발할 필요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재 그렇게 바라보고 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고요. 또 교수님 말씀 중에 진학 과정과 그 이후에 권력 과정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 우연히 최익봉 회장 특전사동제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제 처음 알았거든요. 그가 좀 하나회 멤버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 찾아보고 했는데, 그가 육사 36기인데 80년에 진압부대로 참여했던 24단 소대장으로 군대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88년도가 청문회 가 있던 애 아닙니까? 그때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이던 이종구 씨가 육군 참모총장으로 지지고 있으면서 사실 청문회를 방해하고 좀 왜곡하는데 좀 앞장섰던 정황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종구 그 참모총장의 직속 부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최익봉 회장이 예비역 중장으로 예편을 하게 되는데, 예편을 과정에서도 부상과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밝혀지면서 예편을 하게 되는데, 이종구 그 국방부 장관이 80년 5월 달에 군 작전처장으로서 사실 많은 부분을 계획했던 실세였고, 88년도에 육군 참모총장이었고, 그 뒤로 국방부 장관을 거치면서 예편을 하게 되는데, 그 궤적을 최익봉 특전사 회장이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거의 요직을 두루 겸하고, 그러면서 5.18 안에서도 청산되지 못한, 규명되지 못한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구나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씁쓸했는데, 대부분 알고 계셨는지 몰라도 어제 처음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청산하고 진상규명하고 청산하고 단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역사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 예,